여태껏 누구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저는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34평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지내는 편이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만한 실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던 제가 잘못된 노년의 로맨스로 어떻게 한 번의 인생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현재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채널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홀가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안에 병간호로 지쳐 있었거든요.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장호 씨, 우리 아파트 동호회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만나보실래요? 54세인데 지금도 젊은 분들보다 아름다우세요. 우리 아파트 동호회 회장님의 말에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14살이나 어린 여성을 어떻게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무용가 이지연 씨라고 하더군요. 정말 5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 고급 카페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진보다 더 우아한 그녀. 168cm의 한국 무용가다운 고든 자세와 날씬한 몸매. 도저히 54세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아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호 씨 안녕하세요. 첫 인상이 참 좋으세요. 저와 같은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딸 하나가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한국 무용 교실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우아함과 지적인 매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때때로 눈을 맞추고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대기업 출신인 제게 은근히 호감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와 기품 있는 매너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장호 씨,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연이란 서로를 제대로 알아갈 때 빛난다고 생각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지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만남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통의 관심사도 많았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지연 씨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한결 진지해졌습니다. 장호 씨,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처음부터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과 원하는 바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는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 관계가 발전한다면 적어도 2달간은 그녀가 제 아파트로 들어와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동거 기간 동안의 모든 생활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한 달에 2번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건들을 듣고 있노라니 마치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호 씨, 저는 하루에 2번씩 육체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이건 제게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물 한 잔을 홀짝 마시다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이틀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이라니 제 나이 68세에 이런 요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자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관계들이 모두 이 문제로 깨졌어요. 저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원합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접어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2번 해외여행은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솔직히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 고민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단, 이 조건들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날 이후 저는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격적인 조건들, 특히 마지막 조건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만남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설렜고 그 오랜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연 씨의 조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제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무용으로 다듬어진 그녀의 우아한 자태, 대화할 때마다 느껴지던 지적인 매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스한 미소.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생각해봤습니다. 당신 조건에 동의합니다. 정말요? 상우 씨, 기뻐요.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약 3주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제가 체력 관리도 해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해요. 상우 씨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죠? 저도 그 시간 동안 우리 집을 정리하고 짐을 꾸릴 수 있으니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3주 동안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관람했습니다. 헬스클럽에도 등록해 매일 운동을 시작했고 지연 씨가 추천한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 마셨습니다. 상우 씨, 운동하시니 훨씬 젊어 보이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연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전 이미 행복해요. 상우 씨가 제 조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니까요. 매번 만날 때마다 지연 씨는 제게 살짝 스킨십을 하며 앞으로의 동거 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준비 기간 3주가 지나고 드디어 지연 씨가 제 아파트로 이사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 침구류도 구입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넓고 아늑하네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이곳이 지연 씨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상우 씨, 이사 첫날인데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제 손맛 어떤지 평가해 주세요. 그날 저녁, 지연 씨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고급 와인과 함께 즐긴 식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연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무용만 해온 게 아니에요. 살림도 제법 할 줄 알죠? 앞으로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식사 후 우리는 테라스에 나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 약속대로 시작해볼까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진행할게요. 상우 씨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실 조금 떨리네요. 아내와 사별한 후로 이런 경험이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과의 첫 시간은 항상 특별하죠. 제가 리드할게요. 지연 씨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배려가 긴장감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상우 씨,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지연 씨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68세의 제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저는 그녀의 리드에 따라갔습니다. 창호 씨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지연 씨의 칭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지연 씨는 약속대로 다시 한번 저를 깨웠습니다. 창호 씨 일어나실래요? 아침도 즐거워야 하루가 완벽해지죠. 솔직히 저는 힘들었지만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하루에 2번이라고. 지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눈을 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사는 첫날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꿈만 같아요. 지연 씨가 내 집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창호 씨만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요. 그녀의 말에 살짝 부담을 느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꿈결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쁘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이면 와인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에게 배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지연 씨는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고 저는 그녀가 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약속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자주 했고 첫 달에는 괌으로 4박 5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그녀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설렘과 애정으로 하루에 2번이라는 요구를 맞출 수 있었지만 점차 제 몸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밤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을 계속 마시며 버텼지만 68세의 제 나이에 무리가 갔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심각한 피로감과 함께 혈압도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창호 씨, 우리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이 조건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요. 그날은 어떻게든 제 몸을 이끌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점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때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계속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심각하게 건강 상태를 경고했고 저 역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연 씨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하루에 2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지연 씨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거면 왜 처음에 약속했어요? 저를 속이신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지연 씨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저는 건강 문제를 이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그녀는 침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퇴근 후에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질문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남편과 저를 비교하며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큰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의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니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갔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지연 씨는 잠시 저를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다시 예전의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셨죠? 우리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무리할 수 없다고, 제 건강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짜증을 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 속에 흘러갔고 예전에 즐기던 데이트도 의무적인 행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점점 더 자주 과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비교했고 자신의 매력이 떨어졌냐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제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설레고 행복했던 공간이 이제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연 씨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관계가 가장 나빠진 것은 함께 산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을 받고 돌아왔는데 지연 씨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운영했던 과거 무용학원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원에 다녔던 회원분들이에요. 다들 상우 씨와 나이가 비슷한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르실 거예요. 지연 씨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모두 탄탄한 체격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특히 박종훈이라는 61세 남성 회원과 김민석이라는 65세 회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4번씩 무용 수업을 받고 김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조깅을 한 후 저녁에 무용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의 말에는 분명한 비교와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회원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고 배려심이 깊은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종훈 씨가 그녀에게 식사 초대까지 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저와 노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연 씨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헤어질까요? 상우 씨가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떠나도 좋아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막상 그녀가 떠난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를 더 노력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지연 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동네에 정이 들었고 이웃들과도 관계가 좋아져서 떠나기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폭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정말 헤어지길 원하신다면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4평 아파트를 그녀 명의로 넘기라니 어림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모아온 재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시든가요. 상우 씨의 약속 불이행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지연 씨는 갑자기 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라니 동거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 씨는 매일같이 아파트 명의 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제가 전화 통화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듣는 말도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말도 아파트 명의 이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예 이전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제 변호사가 서류 준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압박은 매일 계속되었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하는 모습을 일부러 제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제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귀가 시간을 자꾸 늦추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제 집이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연 씨는 때로는 눈물을 보이며 제게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지연 씨가 소리를 지를 때면 옆집 아파트에서도 들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웃 주민이 소음 때문에 배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창피함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면 어쩌실 건데요? 그냥 아파트 명의만 넘겨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지연 씨의 끊임없는 명예 이전 요구는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밤낮으로 아파트 이야기만 듣다 보니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34평 아파트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40년 넘게 일하며 모은 유일한 자산이었고,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떠날 생각인가 싶어 당황했습니다. 떠난다면 좋을 듯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없는 일상이 너무 적막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제 떠날게요. 전 더 이상 약속 못 지키는 사람과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돈으로라도 줘요. 지연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짐을 구리는 그녀를 바라보니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녀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집 명의는 넘길 수 없으니 퇴직금 일부를 깨서 위로금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을 제안했지만 지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협상 끝에 5천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퇴직금을 일부 해지하고 적금을 깨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지연 씨는 짐을 풀고 다시 함께 지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잠자리 요구도 없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처리와 송금 날짜만 계속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5천만 원을 지연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지연 씨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었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떠난 지 정확히 3주 후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호 씨,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친근한 목소리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무용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우리는 이미 합의했잖아요. 5천만 원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우리 관계에 대한 정리였고 이건 제 새 출발을 위한 부탁이에요. 학원을 차리려면 최소 1억은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줬는데 또 1억을 달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지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또다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전화와 문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사업 계획서를 보내며 투자를 요청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자 그녀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창호 씨, 우리 사이의 비밀을 이웃들이 알면 어떨 것 같아요? 키키 아드님 가족에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고
다시 한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재발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지연 씨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저희 사이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주민 연락처 일부를 입수한 모양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동네 어르신의 이중 생활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본 이웃들로부터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마음속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에게도 연락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지연 씨를 소개해준 분이었기에 더욱 창피했습니다. 결국 지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지연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 씨,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우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1억만 투자해 주시면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지인들과 동창회 모임 멤버들의 연락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후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상우 씨가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어겼는지 알려드릴까요? 특히 그 하루에 2번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제 자존심,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신용이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68세의 이 나이에 모든 체면이 구겨질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정말 끝이어야 합니다. 지연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남은 퇴직금과 주식, 그리고 일부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연 씨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것으로 정말 끝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지연 씨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상우 씨, 투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제 연락 끊을게요. 행복하세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3일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지인을 만났는데 그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상호 씨, 지연 씨가 무용학원 차렸다면서요? 아주 좋은 위치에 큰 규모로 시작했다고 하던데. 충격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로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지연 씨의 학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시내 번화가에 고급스러운 한국 무용학원이 오픈했고 원장은 이지연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몇 명이 등록한 첫 회원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 이웃들을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 씨는 제 돈으로 학원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제 이웃들까지 끌어들였고 제 이름까지 공개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삶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언제든 저를 다시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연 씨가 또다시 나타나 저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밤마다 저를 덮쳤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후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연 씨는 또다시 제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상우 씨, 지난번에 보내주신 투자금으로 학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리 동네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문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마치 우리가 여전히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것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지연 씨는 학원 소식과 함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무용을 배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동네 이웃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호 씨 덕분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고 빠르면 한 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연 씨는 제가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저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문을 열고 그녀를 마주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호 씨, 이사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제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실 생각이셨나요? 지연 씨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상호 씨,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지연 씨의 말은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는 것이 배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화 도중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의 부동산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새로운 이주 예정지까지 조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성남에 있는 이 아파트로 가실 계획이신가 봐요? 좋은 동네지만 서울보다는 좀 외진 곳이네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가 어떻게 그 정보까지 알아냈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만 상의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줬잖아요. 제 말에 지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상우 씨가 떠나시면 제가 이 동네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원 운영도 어려워질 거고 게다가 상우 씨를 소개해 준 분들에게 설명하기도 곤란하고요. 그녀의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이미 당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줬잖아요. 지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상우 씨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동네에 남아서 가끔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학원 행사에 참석도 해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에 연락해 가격을 대폭 낮추더라도 빨리 매매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고 2달 후면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연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사 날짜만큼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새벽 일찍 이삿짐 트럭을 불러 서둘러 짐을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평화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저는 이전 번호를 해지하고 새 전화번호를 만들었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고 가능한 한 디지털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문득 우편함에서 한 장의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우 씨, 새 집은 어떠세요? 언젠가 방문해 볼게요. 그렇게 성남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이사 오니 차액도 꽤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연 씨의 연락도 끊기고 새로운 환경에서 조용히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면 지연 씨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시나요? 라는 단순한 안부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학원이 잘 되고 있어요. 상호 씨 덕분이에요. 와 같은 메시지로 변해갔습니다. 문자를 무시하자 이번에는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소식과 함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제가 그곳에 살 때 찍었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든 저와의 연결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번호를 또 바꾸고 이메일도 차단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제 새 아파트 경비실로 택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한국무용공연 초대장과 함께 후원자 김상호 님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전화기가 울릴까 두려워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꺼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고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 주무셨군요. 눈 밑이 퀭하네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지만 약을 먹어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심리 상담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는 어떤 상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혈압은 불안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가끔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응급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시민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우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따뜻한 권유에도 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68세의 노인이 황혼에 만난 연인에게 당한 협박과 금전적 피해, 그리고 그 후에 집요한 스토킹까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연 씨가 제 삶에 침입해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짓눌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때마다 혹시 그녀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대기업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 초라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시작한 황혼의 연애가 제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은 제 자존심과 건강,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낮에는 항우울제와 혈압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노년의 삶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비록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노년층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 공허함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깊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기에 노인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동거를 제안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천천히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제 경우처럼 처음부터 물질적인 조건이나 지나친 요구를 내세우는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들은
이런 유형의 사기나 착취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연애나 재혼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데이트만 하면서 상대의 성격, 가치관,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제3자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주변 사람들과 상의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세요. 재산 관리나 동거 계약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정서적 의존을 하기보다는 친구들,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복지관에서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 2회 산책 모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극단적인 사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저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과 30년 넘게 살던 집,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노년기의 선택은 남은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